평택기지 2025년 9월 5일 오후 11시 37분 관제탑의 레이더 스크린에 갑자기 12개의 불규칙한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군사분계선 넘어 북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들. 관제사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확인 물체 다수 북쪽에서 접근 중. 고도 낮음, 속도 느림,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중이던 장교들이 긴급 작전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빨간색 경로가 남쪽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소형 드론 10대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사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의 눈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테일러입니다. 미 공군 소속 전직 조종사이며 현재는 한반도 안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타고 20년간 하늘을 지배하던 제가 지금은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로운 전쟁의 모습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네요. 창밖으로 바라본 오산 공군기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치된 2개의 무기 시스템이 이곳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는 방패, 다른 하나는 창. 그 조합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같은 시각. 한국의 IFPC 배치는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까? 고위 장성이 물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오산 기지의 위성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산 기지에 성공적으로 배치 완료했습니다. 시스템 가동 준비도 모두 마쳤습니다. MQ-9 리퍼는요? 군산 기지에 제431 원정 정찰대대 창설을 마쳤습니다. 현재 2대가 작전 중이며 추가로 3대가 대기 중입니다. 장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방어력 증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평양과 베이징 모두에게 보내는. 군산 공군기지 경납고 내부. 새벽녘의 어스름한 빛 속에서 MQ-9 리퍼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날개 길이 20m, 길이 11m의 이 거대한 무인기는 마치 거대한 독수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는 눈이 아닌 첨단 센서로 모든 것을 보고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조종했습니다. 기술 장교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각 미사일의 가격은 10만 달러, 그러나 그 정확도는 가히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표적에서 5m 이내 명중률. 그것은 칼끝보다 더 정확한 살상 무기였습니다. 리퍼 시스템 점검 완료. 이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관제실에서는 조종사 겸 임무 통제사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이스틱 하나로 7,000km 떨어진 곳의 생명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발키리1 이륙 승인합니다. 리퍼의 프로펠러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지평선을 향해 죽음의 사신이 날개를 펼친 것입니다. 이곳은 오산 공군기지 IFPC 배치 지점. 간접 화력 방어 능력. 일명 미국판 아이언돔의 발사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된 적 없는 이 최신 방공 시스템은 미국 본토 외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배치됐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젊은 장교가 물었습니다. 실험실이자 경고장이니까. 선임 장교가 답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테스트하고 있어. 첫째, 이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둘째, 적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 메시지는 명확해. 누구든 움직이면 곧바로 응징한다. IFPC 발사대 옆에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드론이나 순항미사일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놓치는 방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었죠. 다음은 MQ-9과 리퍼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몇 가지 국제적인 사례입니다. 키이우 상공 2022년 3월 회상. 하늘이 검게 변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 장교의 말이 귓가에 생생합니다. 러시아의 드론 수백 대가 키이우 상공을 가득 메웠던 그날 세계의 전쟁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영상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2만 달러짜리 드론이 200만 달러짜리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광경. 값싼 자폭 드론 몇 기가 수십억 원짜리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는 장면. 이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만으론 이런 새로운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시대는 변했고 위협의 형태도 변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IFPC가 가장 먼저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바그다드 공항 2020년 1월 3일 회상.
어둠 속에서 한 대의 SUV가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장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 위 7,000m 상공에 MQ-9 리퍼가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상 7,000m 위 리퍼의 열감지 카메라는 차량 내부의 인원수까지 정확히 식별했습니다. 발사 버튼이 눌렸고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차량은 불꽃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적에게 리퍼는 총알이 아니라 공포 자체입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죽음. 하늘의 암살자로서 리퍼는 적의 심리를 무너뜨립니다. 북한과 중국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계속해서 순항미사일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형 드론을 이용한 정찰로 한국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죠. 중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와 드론을 동시에 투입해 압박 시위를 벌입니다. 이 두 나라 모두 값싼 무기로 상대를 흔드는 저강도 전술을 구사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적과의 위협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른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무기들은 실제 도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키이우,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24일 시레나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늘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그 어둠 속에 수백 개의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들이 키이우 상공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 레이더 시설 같은 시각. 목표물 너무 많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 미사일 한 발당 비용이 300만 달러입니다. 드론은 2만 달러짜리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사하세요. 고가의 방공 미사일이 발사됐지만 마치 모기떼를 상대로 대포를 쏘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를 맞추면 10개가 더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방어자는 이미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국방부 회의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브리핑을 맡은 육군 대령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는 키이우 시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수만 달러짜리 드론들이 수천만 달러짜리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시대가 왔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군들은 각자 서류를 뒤적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드론들이 첨단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업용 GPS 칩과 소형 폭발물, 간단한 프로펠러 엔진,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대령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의 첨단 무기보다 수많은 저가 공격 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평양 북한 군사과학원 같은 날 김대좌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특히 드론 공격 장면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북한처럼 자원이 제한된 나라에게 저비용 고효율 무기는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장군 동지, 우리도 이런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몇 대를 생산할 수 있나? 현재 시설로는 월 500대가 가능합니다. 추가 투자가 있다면 1000대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대당 1만 달러 이하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300만 달러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김대좌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북한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00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1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경제전쟁에서 이미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서울 도심 2022년 12월 26일 회상.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5대의 소형 북한 드론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서울 도심까지 진입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주변을 정찰했고 한 대는 무려 7시간 동안 서울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한국군 방공부대 지휘소, 당시 상황. 목표물 포착되지 않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작고 고도가 낮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한국군은 드론을 발견했지만 요격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방공망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미 국방부 2023년 1월 한국의 방공망에 구멍이 있습니다. 정보국 분석관이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소형 드론 5대만으로도 서울 도심까지 침투했습니다. 만약 수백 대를 동시에 보낸다면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 속도입니다.
최근 시험 발사한 화살일형 순항미사일은 목표물 오차 범위가 불과 7m였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확한 정밀도였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시스템만으로는 이런 복합적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적어도 비행 위협에는 말이지요. 미국 방위산업체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IFPC 시스템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드론과 순항미사일에 특화된 방어체계입니다. 대만 해협, 중국 해군 훈련, 2024년 회상, 중국 해군 함정 위에서 소형 드론 수십 대가 발사됐습니다. 드론들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동시에 몇 대의 군용기도 대만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대만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시하세요. 중국군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방공 시스템은 여러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포화 공격입니다. 수많은 적과 무기로 상대의 고가 방어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 전략이었습니다.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서해 NLL 북방 한계선 인근 한국 해군 초계함, 미확인 비행체가 접근 중입니다. 중국 어선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입니까? 그렇습니다. 소형 정찰 드론으로 보입니다. 한국 해군 함정 주변으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중국 해경과 해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드론을 이용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함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드론 한 대를 격추하기 위해 미사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비용 위협이 가진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방어자를 비대칭적 대응의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오산 공군기지 IFPC 배치 현장. 이것이 바로 IFPC의 중요성입니다. 미군 장교가 한국군 장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범용 발사대입니다. 현재는 스팅어 미사일을 주로 사용하지만 향후 더 발전된 요격 체계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발사대의 특징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시에 여러 표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공격해도 IFPC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가장 먼저 배치했습니까? 미국의 다른 해외 기지도 많은데. 미군 장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위협 수준이 높습니다.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은 실질적입니다. 둘째,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이 무기를 통해 북한과 중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저비용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저가의 위협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죠. 방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꺾을 수단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MQ-9 리퍼였습니다. 이 하늘의 암살자는 적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새벽 5시 군산 공군기지의 활주로에는 이미 MQ-9 리퍼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날개 길이가 2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무인기는 일견 보통의 항공기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종석이 없습니다. 대신 기지 내 통제실에서 조종사들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리퍼를 조종하고 있죠. 발키리1 이륙 허가합니다. 관제탑의 허가와 함께 리퍼는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속도를 올리더니 이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리퍼의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MQ-9 리퍼는 프레데터의 후속 기종으로 개발된 무인 공격기입니다. 프레데터가 포식자란 뜻이라면 리퍼는 사신이란 뜻이죠. 그 이름처럼 리퍼는 적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최대 시속 470km로 비행할 수 있으며 무장 없이 정보 수집 정찰만 했을 시 최장 28시간 동안 하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일반 전투기가 한두 시간 정도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리퍼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원래 대전차 미사일로 개발됐지만 지금은 개인 표적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50kg의 무게에 직경이 17cm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미사일은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표적에서 5m 이내로 명중하는 정밀도를 갖췄죠. 제가 직접 리퍼를 조종하진 않았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한 적은 있습니다. 리퍼의 무서운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8000m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상에선 그 존재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고성능 카메라와 열감지 센서 덕분에 지상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밤에도 흐린 날씨에도 말이죠. 리퍼가 가장 유명해진 사건은 2020년 1월 3일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장군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한 솔레이마니의 차량은 리퍼에서 발사된 헬파이어 미사일에 의해 순식간에 파괴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뻔했던 중대 사건이었죠. 그 작전을 담당했던 동료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흘 동안 쫓았다. 그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리퍼가 가진 끈질김은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서운 특성입니다. 하지만 리퍼의 진정한 가치는 물리적 타격 능력이 아닌 심리적 압박에 있습니다. 적군 지휘관이 자신이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언제든 헬파이어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공포는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과감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숨어다니며 통신을 최소화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리퍼 효과입니다. 실제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IS의 지도자들은 드론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야외에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대규모 회의를 피했으며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작전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사실상 지하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북한도 이제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리퍼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다는 사실은 북한 군부에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겁니다. 특히 북한이 소형 드론이나 순항미사일을 이용해 도발할 경우 그 발사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은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리퍼의 또 다른 강점은 탐지 및 추적 능력입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해 구름이나 안개 속에서도 지상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정보 수집 기능도 갖추고 있어 적의 통신을 감청할 수도 있죠. 리퍼는 단순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보 수집 플랫폼인 셈입니다. 군산에 배치된 리퍼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리퍼의 작전 반경은 1800km에 달하기 때문에 서해와 동중국해, 심지어 대만 해협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리퍼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물론 리퍼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적어도 대공 미사일이나 전투기에 취약하며 전파 방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리퍼를 항상 고고도에서 운용하며 강력한 전파 방해 방지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리퍼는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무기죠. 이제 한반도 상공에는 이 무서운 사신이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용 무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은 IFPC도 함께 배치한 겁니다. 방패와 창의 완벽한 조합을 통해 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상황실 2025년 9월 중국과 북한 두 나라를 동시에 견제하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군산과 오산 기지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두 기지에 각각 다른 성격의 무기를 배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면밀히 계산된 전략적 결정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상대로입니다. 북한은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도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항의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인근 같은 시간 한국군 장교와 미국 정보요원이 북한 측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쌍안경을 통해 북쪽을 관찰하던 정보요원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전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은밀해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포 사격 등. 하지만 이제는 저강도 위협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지만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은 도발들이죠. 한국군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형 드론, 사이버 공격, 심리전. 이런 것들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특히 드론은 그들의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양, 북한 군사과학원 한 달 전 대형 강당에 모인 북한 과학자들과 군 장성들. 단상 위의 스크린에는 새로운 드론의 설계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비표 드론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도는 최대 200m로 제한되지만 최대 20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적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습니까? 네. 특히 남한의 방공 시스템은 고고도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우리 드론은 그 틈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대량 생산은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부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고 일부는 자체 생산이 가능합니다. 월 200대 생산이 목표입니다. 장내가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규모의 생산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최신 화살 2형 순항 미사일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미사일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사거리는 800km, 오차 범위는 5m 이내.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 영토 상당 부분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특히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 적의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산악 지형을 따라 비행하면 발각될 확률이 더욱 낮아집니다. 서울 한국국방부 현재 한국 국방장관과 미국 국방차관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드론과 순항미사일 개발 속도가 우려됩니다.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상당한 수량의 소형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찰용이지만 자폭형으로 쉽게 개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FPC를 오산에 배치한 것입니다. 적어도 위협, 특히 다수의 드론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북한이 한 번에 수백 대의 드론을 보낸다면? 바로 그것이 IFPC의 강점입니다.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 요격할 수 있지만 IFPC는 네트워크화된 발사대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차관은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IFPC는 300대의 드론 공격에도 70% 이상의 효율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서해 NLL 인근 중국 해경 함정, 한 주 전 중국 함장이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이 영해 경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준비됐습니까? 네, 함장님. 세 대 모두 발사 준비 완료됐습니다. 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령했습니다. 발사하지 마세요.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함장님? 미국이 한국에 새로운 무기를 배치했습니다. MQ-9 리퍼와 IFPC입니다. 특히 리퍼는 우리 드론을 추적할 수 있고 발사 지점까지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함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해상 정찰 작전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은밀한 방법으로요. 대만 해협 같은 날,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중국 군용기와 드론이 접근했다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대만 방공군 통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제-26 전투기 4대와 무인기 6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전투기를 발진시키세요. 대만 F-16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이미 방향을 바꾸어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러서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철수하네요. 관제관이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최근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미 국방부 인텔리전스 분석실 현재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시위 빈도가 20% 감소했고 서해에서의 드론 활동도 30% 줄었습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우리의 IFPC와 리퍼 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리퍼의 감시 능력이 그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퍼는 발사 지점을 역추적할 수 있고 이는 중국에게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다른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또한 IFPC가 공해상의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는 시연은 중국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공해상이라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서울 합동참모본부 같은 날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이 두 나라는 최근 몇 년간 저강도 위협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왔습니다.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을 정도의 도발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죠.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북한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북한은 소형 드론과 순항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공망의 틈을 노리는 전략이죠. 다음으로 서해와 대만 해협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서해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군용기와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고 민간 어선으로 위장한 정찰선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는 이제 오산과 군산기지를 가리켰습니다. IFPC와 리퍼는 이런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입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죠. 저가의 위협에도 값비싼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이 새로운 균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도발 여부를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계산적인 나라입니다. 리스크 대비 효과를 항상 계산하죠. IFPC와 리퍼는 그 계산식을 바꿔놓았습니다. 합참의장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분명 이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평양, 북한 군부 지휘부 자정. 어두운 회의실에 김정은과 최고위군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한국에 배치된 IFPC와 리퍼에 관한 정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우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시오. 김정은이 명령했습니다. 한 장성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심각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리퍼는 우리의 발사 지점을 역추적할 수 있고 IFPC는 우리의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응책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 많은 드론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수량으로 압도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더 스텔스화된 드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라. 김정은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발사시설은 모두 지하화하라. 리퍼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려 필사적이었지만 그들의 자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 경쟁에서 그들이 미국을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리퍼와 IFPC에 동시 배치는 북한과 중국 두 나라를 향한 미국의 이중 견제입니다. 이 두 무기 체계는 북한과 중국이 사용하는 저비용 고효율 전략에 맞서는 미국의 대응책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 체계는 실제 도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평택 미군 기지 2025년 9월 15일 새벽 3시 정각. 경보. 불명 비행체 다수 포착.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작전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 영토에서 남하하는 빨간색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황 보고. 지휘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북한 원산 인근에서 소형 비행체 12개가 남하 중입니다. 고도 200m 이하, 속도 시속 70km.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함흥 인근에서 또 다른 발사 감지. 추정 순항미사일 한 발. 궤적 추적 중. 스크린의 궤적 분석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미사일은 동해 공해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NLL 이북 30km 지점이 예상 낙하 지점입니다. 지휘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도발이었지만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기술적으로는 대응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론들은 분명 남한 영토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청와대에 보고. 합동참모본부와 화상회의 준비. 서울 국방부 지하 벙커 3시 10분. 긴급작전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드론들의 예상 경로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현재 속도와 방향 유지 시 1시간 내로 서울 동북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항미사일은 더 빨라서 15분 내에 목표 해역에 도달할 겁니다.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합참의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명백합니다.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배치된 IFPC와 리퍼에 대한 테스트죠. 공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우리가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령관이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요격합시다. 공해상이라도 말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해상의 미사일을? 그건 불필요한 도발 아닙니까? 국방장관이 우려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북한에게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IFPC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줘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시다. 오산 공군기지 IFPC 발사 지점 3시 15분. 경보 수준 찰리로 격상. 모든 방공 자산 즉시 가동. IFPC 미사일 요격 준비. 오산 기지의 IFPC 운용팀은 즉시 작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북한 순항 미사일을 정확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표적 포착 완료. 미사일은 현재 고도 150m, 속도 시속 900km로 동해상을 향해 비행 중입니다. 발사 허가 요청합니다. 통제실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사 허가합니다. 공해상의 목표물이지만 이는 우리의 의도적 시위입니다. 정확히 요격하세요. IFPC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하늘로 솟아오르며 북한 순항 미사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레이더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두 미사일의 궤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충돌 예상 시간 15초, 10초, 5초. 번쩍이는 빛이 동해 상공을 밝혔습니다. 요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표적 파괴 확인. 요격 성공.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아직 드론들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서울 북동부 대공방어 사령부 동시간대. 천공투 포대 전원 발사 준비. 목표 포착 시 즉시 요격. 한국군의 천공투 방공 시스템도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북한 드론들이 휴전선을 넘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 포착. 거리 20km. 발사. 천공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곧이어 작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 표적 격추 성공. 연이어 6대의 드론이 더 격추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5대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산악 지형을 따라 저공 비행 중입니다. 레이더 음영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작전실이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5대의 드론이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산 기지 IFPC 통제실 3시 30분. 오산 IFPC 잃어버린 드론들의 예상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유인산 북쪽 계곡을 따라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착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첨단 레이더는 산악 지형에서도 작동합니다. 다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IFPC의 레이더가 산악 지형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희미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세대 포착. 현재 위치 경기 북부, 서울로 향하는 중입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IFPC에서 연속으로 3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첨단 유도 시스템을 갖춘 미사일들은 산악 지형 사이로 정확히 드론들을 추적했습니다. 3대 모두 격추 성공. 그러나 여전히 2대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군산 공군기지 리퍼 통제실 3시 40분 발키리원 즉시 이륙하세요. 남은 드론 추적 임무입니다. 대기 중이던 MQ-9 리퍼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리퍼의 첨단 열감지 센서는 작은 드론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도 5,000m 도달했습니다. 스캔 시작합니다. 리퍼는 서울 북부 지역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열감지 카메라가 지형을 훑으며 작은 열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2개의 열원 포착. 현재 서울 동북부 상공 10km 지점에서 접근 중입니다. 리퍼는 즉시 표적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가 드론의 모습을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북한제 소형 드론 2대입니다. 각각 소형 폭발물을 탑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제실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리퍼의 헬파이어 미사일로 드론을 격추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모기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발키리원, 드론 추적을 계속하세요. 정확한 위치 정보를 한국 방공부대에 제공하세요. 리퍼는 드론을 계속 추적했고 그 정확한 위치를 한국 방공망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특수 대응팀이 급파됐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남은 드론들을 모두 격추시켰습니다. 모든 드론 격추 확인. 위협 상황 종료됐습니다. 평양 북한 군부 지휘소 사시 정각. 어떻게 됐습니까? 고위 장성이 물었습니다. 모든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순항 미사일도 공해상에서 요격됐습니다. 장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해상에서요? 그들이 공해상의 미사일까지 요격했다고요? 네. IFPC로 추정되는 시스템이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했습니다. 이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해상이라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북한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미연합군은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드론은 어떻게 격추됐습니까? 처음 7대는 천공투에 의해, 3대는 IFPC에 의해, 마지막 2대는 리퍼의 감시 정보를 이용한 특수부대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리퍼가 우리 드론을 포착했다고요? 네. 산악 지형의 레이더 음영 지역에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퍼의 열감지 센서가 정확히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장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 패배였습니다. 그들의 저비용 고효율 전략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발사 지점은 안전합니까? 아직 모릅니다. 리퍼가 역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성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리퍼가 발사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보복 공격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모든 장비와 인원을 즉시 철수시키십시오. 흔적을 남기지 말고. 서울, 청와대 안보실, 아침 8시. 북한의 드론 도발은 완벽하게 방어됐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IFPC가 공해상의 미사일까지 요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시위였습니다. 북한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와 능력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퍼는 어떻습니까? 현재 발사 지점을 역추적 중입니다. 이미 원산과 함흥 인근에서 북한군의 철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북한에게 비공식 채널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발사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공해상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에는 영상이 아닌 미사일이 갈 수 있다는 암시와 함께해요. 위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패와 창의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금 북한은 어떤 대응을 할까요? 그리고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산 공군기지 도발 직후 긴급평가회의 아침 9시. 이번 북한의 도발은 우리 IFPC와 리퍼에 대한 직접적인 테스트였습니다. IFPC 운용팀장 마이클 소령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지난밤의 요격작전을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에는 북한 순항미사일이 IFPC에 의해 요격되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해상의 미사일 요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북한은 공해상이니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계산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북한 평양 인민무력성 동시간대 총체적 실패입니다. 군 정보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북한 최고위 군부 인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드론이 격추됐으며 심지어 공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까지 요격됐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을 내리친 주먹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공해상의 미사일까지 요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보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IFPC, 미국의 새로운 방공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적어도 위협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IFPC의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요격의 정확도입니다. 순항미사일은 단 한 발의 미사일로 명중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오산기지, IFPC 시스템 점검구역, 같은 날 오후, 기술자들이 IFPC 시스템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작전 이후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실제 명중률은 98%입니다. 기술 책임자가 놀라운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했던 8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실전에서 오히려 더 정확했다는 뜻이죠. 시스템을 살펴보던 미군 장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순항미사일 요격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목표물을 그것도 공해상에서 정확히 타격했으니까요. 북한은 지금 패닉 상태일 겁니다. 그때 한국군 장교가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일부 드론을 놓친 점. 미군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은 독특한 도전입니다.
골짜기를 따라 비행하는 드론은 레이더 사각지대에 숨을 수 있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지형도를 가리켰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이미 계획 중입니다.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추가 레이더 센서를 배치하고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같은 날 한미연합군의 IFPC가 공해상의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군사전략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이 요격되는 순간의 위성 이미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시위입니다. 그들은 공해상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성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대만 해협 작전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해상에서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드론 작전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IFPC가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다면 우리의 포화 공격 전략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펜타곤 한반도 전략 분석실 다음 날 아침 IFPC의 공해상 미사일 요격은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청에 따르면 북한 군부 내에서는 상당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사 지점까지 완전히 노출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활동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드론 출격이 30% 감소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IFPC의 첫 실전 사용이 예상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비용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소형 드론을 요격하는데 스팅어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드론 한 대가 $10,000 수준이라면 요격 미사일은 $100,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방어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향후 IFPC는 물리적 미사일뿐만 아니라 레이저나 전자기 펄스 무기도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는 드론 때와 같은 대규모 저가 위협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서울 국방부 오후 3시 한미연합작전 브리핑. IFPC의 성공적인 실전 배치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미군 장성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해상 미사일 요격은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당신들의 미사일은 어디로 향하든 우리가 볼 수 있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런 심리적 억제 효과는 실제 전투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모든 발사 행위가 완전히 투명하게 노출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군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IFPC가 모두 요격할 수 있을까요? 미군 장성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IFPC의 강점입니다. 네트워크화된 발사대 시스템으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설령 일부 드론이 방어망을 뚫고 들어온다 해도 그들은 리퍼의 감시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발사 지점이 즉시 노출되고 그들은 보복에 취약해질 것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방패 IFPC와 창리퍼의 결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억제력의 의미를 모두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군 장성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군상공군기지, MQ-9 리퍼 통제실, 도발 당일 새벽 4시 30분 발키리원, 임무 변경합니다. 북한 발사 지점 역추적 작전으로 전환하세요. 통제실 내부는 푸른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리퍼 조종사 정확히는 임무 통제사 카일 중위의 얼굴은 화면에 반사된 푸른빛으로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조종석을 손으로 쓸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발키리원, 임무 변경 확인했습니다. 북한 원산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고 리퍼의 현재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리퍼는 이미 DMZ 넘어 북쪽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공역에서 첨단 센서를 이용해 북한 내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15분입니다.
드론 발사 지점 좌표로 이동합니다. 통제실 안에는 카일 중위 외에도 센서 운용사, 정보 분석관, 그리고 작전 지휘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원산 인근 북한 드론 발사기지 같은 시각 모든 장비를 즉시 철수시키십시오. 흔적을 남기지 말고. 북한군 지휘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장비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미국의 리퍼가 접근 중이라고 합니다. 30분 내로 이 지역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북한 군인들은 발사 장비와 통제 시스템을 급하게 철수시켰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리퍼의 고성능 센서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위장망을 설치하세요. 열감지를 피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리퍼의 센서는 그 어떤 위장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군산기지, 리퍼 통제실, 새벽 4시 45분. 원산 지역 도착했습니다. 스캔 시작합니다. 카일 중위는 화면을 주시하며 리퍼의 센서를 조정했습니다. 먼저 일반 광학 카메라로 지역을 넓게 훑었고 이어서 열감지 센서로 전환했습니다. 여론 다수 포착됐습니다.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밝은 색으로 표시된 여론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차량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SAR로 전환합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더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SAR은 구름과 연기, 심지어 얇은 위장막도 뚫고 지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포착했습니다. 드론 발사대와 통제 장비로 보이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현재 트럭에 싣는 중입니다. 센서 운용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민하겠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북한군 인원들의 움직임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망치듯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인원 약 20명 확인됩니다. 모두 군복 차림입니다. 드론 통제 장비로 보이는 콘솔과 발사 장비를 차량에 싣고 있습니다. 작전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영상을 녹화하고 워싱턴과 서울로 실시간 전송하세요. 함흥 인근 북한 미사일 발사 지점 같은 시각 발키리-2 함흥 동쪽 20km 지점 도착했습니다. 스캔 시작합니다. 다른 리퍼가 동시에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미사일 발사 차량을 서둘러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 포착됐습니다. 현재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속도는 시속 50km로 추정됩니다. 리퍼의 카메라는 순항미사일 발사 차량을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열감지 센서는 발사 후 아직 식지 않은 엔진의 열기를 정확히 식별했습니다. 차량 주변에 호위 차량 3대가 있습니다. 전체 경로 추적 중입니다. 리퍼는 미사일 차량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숨어도 그 목적지는 이미 노출될 운명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상황실, 미국 현지 시각 오후 3시 한국 시각 새벽 5시. 북한의 발사 지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리퍼가 전송한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드론 발사 지점은 원산 서쪽 산악지대,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은 함흥 동쪽 20km 지점입니다. 북한군은 현재 증거를 숨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대통령은 영상을 잠시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리퍼가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4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즉시 타격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격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리퍼가 포착한 영상과 정확한 좌표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 측에 전달하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발사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영상이 아닌 미사일이 날아갈 것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전략입니다. 실제 타격 없이도 강력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양, 북한 군부 최고위 회의실, 오전 8시. 이것이 미국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북한 장성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의 드론과 미사일 발사 지점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원들의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장성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메시지도 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영상이 아닌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라고. 또 다른 장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위협입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은 실제로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고 언제든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순항미사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요격된 것도 의도적 시위였습니다. 공해상이라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장성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요격했습니다. 군산기지, 리퍼 통제실 아침 9시 발키리1 감시를 계속하세요. 북한군의 움직임을 추적하십시오. 리퍼는 이미 8시간 넘게 비행 중이었지만 여전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카일 중위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임무의 중요성을 알기에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드론 발사 장비를 실은 트럭들이 원산 남쪽 군사시설로 향하고 있습니다. 좌표 기록 중입니다. 리퍼의 감시는 단순히 현재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군사 기반 시설과 작전 패턴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이미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드론 개발 및 훈련 센터입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도발은 그곳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이 정보는 향후 작전 계획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북한의 드론 능력과 운용 패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 한미연합사령부 같은 날 오후 미국과 한국의 군 장성들이 리퍼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드론은 예상보다 정교합니다. 러시아의 샤헤드 136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독자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최대 비행거리는 약 200km로 추정됩니다. 서울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드론의 내부 구조 추정도를 띄웠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GPS 의존도입니다. 드론들은 GPS 신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GPS 제밍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향후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적의 무기를 알아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퍼와 IFPC의 조합이 만들어낸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강력한 심리적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도발도 완벽하게 감시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정밀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장성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공해상의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요격한 것은 북한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공해상이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북한과 중국 국경 근처 다음 날 새벽 북한 군용 차량 세대가 국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측 접촉책을 만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북한의 최신 드론 개발 책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늘 높이 리퍼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접촉하려는 시도를 포착했습니다. 아마도 드론 기술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IFPC와 리퍼의 심리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창의 완벽한 조합이 만들어낸 억제력은 이미 북한의 행동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새로운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실제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리퍼와 IFPC는 그 공포를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평양 인민무력성 지하 벙커 북한 도발 3개월 후 드론 개발 속도가 크게 저하됐습니다. 북한군 고위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좁은 회의실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최고위 군부 인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신 개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시험 비행은 단 3차례에 그쳤습니다. 이전에는 주 2회였는데 큰 차이입니다. 김정은의 얼굴에 불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장교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미국의 리퍼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가
기술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시험 비행이 미국에 노출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하시설로 대부분의 장비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서는 실제 비행 테스트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최고 과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시설을 지하화하는 데 막대한 자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철, 인력. 이는 실제 개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단 한 번의 직접적인 타격도 없었지만 미국의 리퍼는 그들의 군사개발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은요? 더 심각합니다. 군 장성이 답했습니다. 공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까지 요격당한 이후 모든 시험 발사가 중단됐습니다. 우리는 공해상이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요격했습니다. 자신들의 IFPC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서해 NLL 인근 중국 해경 함정 같은 날 드론 발사 중지합니다. 반복합니다. 드론 발사 중지합니다. 중국 함장은 방금 베이징에서 온 명령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감시 작전이 갑자기 취소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통신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상부에서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 방지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통신장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국의 리퍼가 우리 드론의 발사를 감지하고 역추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드론이 모두 격추되고 발사 지점이 완전히 노출된 사건 이후로 함장은 쓰게 웃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 없이도 우리를 제한하는군요. 그들의 그림자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미 국방부 북한 도발 3개월 후 대형 화면에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활동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뚜렷한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IFPC와 리퍼의 심리적 억제 효과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드론 활동이 70% 감소했고 미사일 발사 시험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이 모든 중요 시설을 지하로 이동시키는데 막대한 자원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석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서해에서의 드론 활동이 30% 감소했고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훈련 패턴도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해상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격 한 번 없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놀랍군요.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매우 효율적입니다. 재정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리퍼 한 대의 운용 비용은 1일 약 5만 달러입니다. 반면 북한은 지하시설 구축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부과 전략의 완벽한 예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DMZ 한반도. 전직 조종사인 제가 휴전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제가 F-15를 조종하던 시절에는 공격과 방어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전투기는 공격을, 대공 미사일은 방어를 담당하는 시기였죠.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 펼쳐진 새로운 안보 구도는 그 경계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북한 땅에서는 지금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석 달 전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발사한 드론은 모두 격추됐고 공해상의 미사일마저 요격됐습니다. 심지어 발사 지점까지 완벽하게 노출됐죠. 어쩌면 지금 그들은 깊은 지하 벙커에 모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리퍼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베이징,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한 달 후. 우리는 한미연합군의 새로운 전략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군 전략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화면에는 IFPC와 리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IFPC의 공해상 미사일 요격 능력은 우리의 대만 전략에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 중입니다만 기술적 격차가 상당합니다. 최소 3년 어쩌면 5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장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전략가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드론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더 많은 소형 드론으로 상대 시스템을 포화시키는 전략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더 스텔스화된 고급 드론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국 역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인정하고 적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응에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했고 그동안 한미동맹은 전략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국가안보실 같은 주 북한이 대화 의지를 타진해왔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FPC와 리퍼가 만들어낸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현 상황에서 도발이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자제를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들 역시 한반도의 안정이 자신들의 이익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패와 창이 만들어낸 전략적 효과였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적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제력의 본질이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비공개 회담.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들이 비공개 접촉을 가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귀국의 최근 조치는 매우 현명한 결정입니다. 미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시험을 자제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자주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방패와 창의 효과적인 배치가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워싱턴 D.C. 국가안보회의 도발 6개월 후 북한의 새로운 드론 개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작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스텔스형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으로 탐지 가능합니까? 현재 IFPC로는 탐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AI 기반 감지 시스템이 개발 중이고 더 정밀한 레이더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기술적 군비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한쪽이 새로운 방어 체계를 개발하면 다른 쪽은 그것을 뚫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어 체계가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순환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에서 북한과 중국은 이미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과 기술력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다음 날 방패와 창의 조합이 만들어낸 효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특히 동해 공해상으로 향하는 순항미사일을 의도적으로 요격함으로써 우리는 북한과 중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군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퍼의 발사 지점 역추적 능력과 결합되면서 그 효과는 배가 됐습니다.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도발도 완벽하게 노출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적의 행동을 제한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제력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의 한 언덕 위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저 멀리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치열한 게임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 머리 위 어딘가 보이지 않는 하늘에는 아마도 지금도 리퍼가 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산 기지에서는 IFPC가 언제든 발사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무기는 실제로 한 번도 적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이미 전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전장의 역설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사용되지 않는 무기입니다. 그저 그 존재만으로도 적의 행동을 제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조종사 시절 저는 적을 격추하는 것이 임무의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방패는 빈틈을 막고 창은 상대의 숨통을 조입니다. 이 두 무기는 사용되지 않아도 이미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싸울 준비를 더 날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한반도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아래에서는 끊임없는 균형의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패와 창은 그 게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평화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닌 평화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그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패와 창이 한반도에 동시에 들어온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m.